네, 안녕하세요. 사책방에서 73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한 30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미디어 오늘에 연재된 한국 언론의 혁신과 생존 시리즈를 기초로 관련 원고를 보완하고 인터뷰와 해설 기사를 추가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요. 자, 우선 머리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한국의 많은 언론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지금 디지털 퍼스트를 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는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왜 무단 펌질로 채운 버즈피드 따위에 뒤처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뉴욕타임스니까 할 수 있는 고민이었죠. 그러나 한국 언론사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전달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경쟁력 없는 컨텐츠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스브스 뉴스가 SBS 뉴스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독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일부 독자를 전통 뉴스 플랫폼으로 유인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낡은 뉴스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시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새로운 시험에 정신이 팔려 근본적인 혁신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널리즘의 위기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저널리즘 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뉴스가 너무 많고 그 뉴스들이 진짜 중요한 뉴스를 가리는 데 있어요. 독자들은 종이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보지도 않고 9시 뉴스를 40분씩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독자 대부분은 뉴스를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아요. 신문도 읽지 않고 방송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충분히 뉴스를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링크, 카카오톡에서 던져주는 링크, 포털 사이트에서 스쳐 지나가다 본 기사 제목 등 때문이에요. 열독 계층이 급격히 엷어져요. 동료 집단과 뉴스를 공유하면서 특정 성향의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도 굳어집니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종이신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독과 광고, 수익 모델의 두 가지 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주요 출입처에 기자를 꽂아 넣을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광고가 보장됩니다. 발행 부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의 품질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독자가 거의 없고 기업 홍보실에만 조금 들어간 신문이라고 해도 일단 일간지 카르텔에 들어가면 광고가 배정이 됩니다. 죽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 기업들은 광고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업과 언론이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나가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이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광고를 줄이면서 협찬이나 후원을 늘린 것도 이런 까닭에서예요. 광고 효과는 떨어지지만 지면을 동원하면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에게 버림받지만 한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앞으로도 꽤 오래 살아남을 것이에요. 어떤 뉴스는 길고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루하고 꼰대 같지만 꼭 읽어야 할 뉴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인내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단순히 컨텐츠 포맷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나저나 저널리즘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널리즘이란 말의 뜻은 넓고 좁은 갖가지 의미가 있어 반드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좁게는 정기적인 출판물을 통하여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 구체적으로는 신문과 잡지에 의한 활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넓게는 모든 대중 전달 활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정기적인 것, 출판물 이외의 비인쇄물에 의한 것, 내용적으로는 단순히 오락 지식 등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포함해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좀 쉽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 언론은 지난 10년 동안 네이버가 다음에 종성때였어요. 그런데 뉴스 콘텐츠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포털 사이트들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뉴스 콘텐츠를 버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프론트 페이지, 일면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바일로 옮겨오면서 뉴스의 파편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어요. PC 기반 온라인 뉴스에는 첫 화면에 기사가 많게는 100개까지 들어갔는데
모바일에서는 20개가 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사가 제한적이고 그나마 눈길을 끌려면 좀 더 자극적이고 눈길을 끌기 좋은 기사를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혁신과 새로운 저널리즘을 이야기하지만 미디어는 자동차 산업과 다릅니다.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뉴스 산업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지만 사실 확인과 의제 설정, 비판과 대안 제시 등 저널리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혁신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해야 해요. 독자들이 뉴스를 외면하는 첫 번째 요인은 KBS와 MBC 등 공영 방송 지배 구조 문제와 기자, PD들의 자기 검열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조중동과 반대편의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정파성 문제도 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파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나 저널리즘적으로나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소주제는 낡은 질서를 이제 보호하는 정치적인 타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네이버는 평정되었고 다음은 손봐야 된단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생각은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포털 사이트 공정성을 정부가 나서서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사회적 압박보다 정치적 압박이 더 큰 게 현실이에요. 이미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버렸고 독자들도 떠나는데 한중 포털 사이트의 권력을 누가 나누어 갖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한정된 광고 시장을 두고 기업들이 괴롭다고 하니까 잔챙이 언론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신문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한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허가 산업이 아닌데 말이죠. 혁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퇴행을 부추기는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고민한 것은 결국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예요. 낡은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분산 미디어 환경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값싼 스낵처럼 즐길 수 있는 어느 연성 컨텐츠가 범람하고 플랫폼이 해체되면서 역설적으로 자본 종속이 심해져요. 뉴스의 맥락을 따라잡기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화려한 기술적 과시는 넘쳐나지만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위축되어요. 진지하게 미디어 생태계를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뉴스를 추천하는 플랫폼도 좋지만 좋은 뉴스를 계속 만들 사회적인 관심과 후원보들도 구축해야 해요. 뉴스의 파편화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뉴스 소비 플랫폼을 고민해야 합니다. 뉴스 소비자 교육도 필요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콘텐츠 혁신을 시작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머릿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장, 왜 뉴스가 위기인가? 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16년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MBC 사장인 안광한 전 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해 초 지상파 방송이 IMF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광고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말이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5 신문산업 실태 조사를 보면 신문업계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종합신문은 2014년도 총 매출액이 2,073억 원 규모로 전년도와 견주어 매출액이 7%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 사업자 수가 점차 늘어나 631개에 이른 만큼 대부분 인터넷 종합신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광고 매출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 코바코일 거예요. 코바코가 발표한 2015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에 나온 신문의 광고 매출 현황을 보면 2014년 약 1조 5,600억 원에서 약 2015년 1조 5,4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광고 시장 자체가 정책이에요. GDP 중 광고 비중 역시 점차 줄어드는 점도 광고 시장 전망 자체가 어두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기존 방송 광고나 신문에 들어가는 인쇄 광고의 전망은 더욱 어렵습니다. 광고비 자체는 늘었지만 기성 언론 및 매체에 집행하는 광고비가 줄어든 사실은 더는 광고주나 소비자나 기존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당장 신문이나 TV를 보는 시간 자체도 크게 줄었고요. 설령 방송을 본다 해도 광고 집중도는 크게 떨어졌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CM송을 따라 부르며 광고 효과를 만들어낼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 광고 수용자들은 광고가 나가는 시점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채널을 돌려요. 물론 모든 매체의 광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블과 종편은 매출이 상승세예요. 제일기획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과 종편은 2012년
1조 3,300억 원에서 2014년 1조 4,400억 원으로 광고비가 늘었고 2016년에는 1조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케이블과 종편의 시청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에 광고비도 따라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지상파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고 종편도 JTBC를 빼고는 시청률이 노령층에 쏠려 있어 시청률 증가에 따른 광고비 상승도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에요. 신문은 인쇄 광고가 한계에 이르러서 디지털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특히 모바일 쪽으로 움직입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2012년 2,100억 여원 정도였는데 2014년 8,400억 여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조 2,600억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디지털은 아직 계속 상승지군요. 각 언론이 페이스북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에 지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바일 광고 단가는 PC보다는 훨씬 싸요. 모바일의 화면 크기가 작아 화면에 넣을 수 있는 광고 크기와 재개수도 적기 때문입니다. 광고 수입은 여전히 방송, 신문사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대기업들은 광고 효과를 위해서가 아닌 관리용으로 각 신문사에 광고를 돌립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신문 광고는 광고 효과가 거의 없지만 신문 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편이라 광고주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협찬 등을 통해 보험을 들어놓는 게 일반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이나 조선일보처럼 부수가 많은 많은 신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대신 하나의 탁월한 콘텐츠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여기에 광고주들도 붙는 방식이 될 것이에요. 광고 시장에서 고전하는 KBS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로 광고 업계의 주목을 받은 현상이 이를 대변합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은 줄었어요. 신문 광고를 안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여전히 광고가 나와요. 심지어 지난 10년 사이 주요 신문의 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기업의 광고비는 크게 줄지가 않았죠. 언론진흥재단의 2015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통한 수입은 2014년 기준 전체 수입 중 14%만 차지합니다. 이처럼 주요 일간지들조차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통한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업계 1위 조선일보조차도 신문 발행이 아닌 사업 수익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흑자를 기록했어요. 한 경제지 관계자는 지면은 광고를 위해 필요하긴 하다. 온라인 위주로 돌아간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면 광고를 얻기 위한 부수만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문사들이 영업 전략을 부수 늘리기 위해 이 부수 늘리기와 지면 광고보다는 협찬성 기사와 보이지 않는 광고로 옮아간 까닭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 조사분석팀장은 한국 내 중소규모 매체 중에는 자사 독자 분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비즈니스부터 얘기하는 예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관계 관리다. 떠나는 독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 언론들은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대한 투자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김혜근 조사분석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소주제는 언론사 소유 구조가 논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신문의 소유 방식이 족벌 소유, 경영, 편집의 일체화, 매체 복합 소유, 비관련 사업의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이는 언론 재벌화와 권력화로 귀결된다며 언론 개혁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소유 구조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사주 없는 언론은 없습니다. 다만 사주가 누구냐? 사주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언론사 논조는 달라져요. 사주의 힘이 분산된 언론, 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주가 존재하는 언론은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는 보통 정치,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로 이어집니다. 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언론사예요. 반면 사주의 영향력이 강한 언론사는 보도에 명확한 성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태영건설의 윤세영 회장이 최대 주주인 SBS 미디어 홀딩스가 35%를 소유한 SBS에서 태영건설 비판 보도를 기대하기란 어려워요. 이건 좁게는 그런 의미고 더 넓게는 이런 토건조, 이런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던가 아무튼 거기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에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비판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대주주가 건설
건설 업계의 이제 최대 주주, 회장, 오너라면 말이죠. 자, 다음으로 사주의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암묵적 동의 구조는 언론사의 권위주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수직적 지면 제작을 합리화합니다. 이럴 때 언론 자유는 오직 사주의 자유로 귀결합니다. 이는 사주가 대통령이 공영방송이나 국가기관 통신사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국가기관 통신사 연합뉴스는 사실상 정부가 사장을 임명합니다. YTN도 공기업이 주요 주주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당장 KBS, MBC, YTN 그리고 연합뉴스의 논조가 바뀌어요. 소유 구조와 논조는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운동 진영의 지상 과제가 소유 구조 개선의 까닭이 여기 있어요. 제도적 힘으로 언론사 소유 구조가 달라져도 기존 시장 질서가 있는 한 언론 상품의 급격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사주가 바뀌어도 독자 대부분이 보수 논조를 선호하는 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논조를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대개 언론 소유주의 자유에 그칩니다. 그러나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언론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구조만으로 언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언론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낼수록 사회는 득이 되어요. 기자들도 온 세상에 평등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